서울의 심장부 화영그룹 창립 70주년을 기념하는 파티가 열리는 스카이 팰리스 컨벤션 홀은 그야말로 부와 권력의 집약체였다.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수천 개의 빛을 쏟아냈고 그 아래에는 대한민국의 정재계를 주무르는 거물들이 값비싼 샴페인 잔을 부딪히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값비싼 향수 냄새와 위선적인 웃음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그 모든 관심의 중심에는 화영그룹의 철의 여제 배화숙 회장이 있었다. 우아하지만 냉혹함이 서린 실크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옥좌에 앉은 여왕처럼 손님들의 아첨을 받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유일한 후계자이자 부회장인 아들 박태준이 기름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그는 오늘 밤의 주인공 중 하나였지만 그의 시선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컨벤션 홀의 육중한 이중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파티의 소음은 순간 멎지 않았지만 입구 쪽에서 시작된 기묘한 정적은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집중되었다. 그곳에는 두 여자가 서 있었다. 한 명은 칠흑 같은 드레스를 입은 여자였고 다른 한 명은 그녀의 그림자처럼 붙어 있는 날카로운 눈빛의 젊은 소녀였다. 박태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어졌다. 그는 손에 든 샴페인 잔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고 호흡이 가빠졌다. 그의 옆에 있던 배화숙 회장이 아들의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는 불쾌한 표정으로 입구 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얼음장 같던 표정에도 처음으로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그녀였다. 7년 전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우가 쏟아지던 밤, 자신이 직접 대문 밖으로 내쫓았던 며느리 윤서진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윤서진이 아니었다. 과거의 순종적이고 눈물 많던 여자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지금 문 앞에 서 있는 여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압도적인 카리스마로 무장한 낯선 존재였다. 여자는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이름은 엘라라 윤. 최근 몇 년간 월스트리트와 홍콩 금융가를 뒤흔든 미스터리한 사모펀드 에오스 캐피탈, 이오스 캐피털의 CEO였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당당했고 그녀의 시선은 그 어떤 거물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의 옆에 선 소녀, 강유라는 주변의 모든 것을 스캔하는 듯한 기계적인 시선으로 태블릿을 들고 있었다. 저 여자는 누구지? 누군가 속삭였다. 에오스 캐피탈의 엘라라 윤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아시아 태평양 본부를 서울로 이전하면서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건 처음이라더군요. 다른 목소리가 답했다. 그들의 대화는 박태준의 귀에 닿지 않았다. 그는 오직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그 여자에게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다. 엘라라 윤, 아니 윤서진은 정확히 박태준과 배화숙 회장 앞에서 멈춰섰다. 홀 안의 모든 시선이 그들 세 사람에게 집중되었다. 배화숙은 찰나의 동요를 감추고 다시금 냉혹한 회장의 가면을 썼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귀한 분이 오셨군요. 에오스 캐피탈의 명성은 익히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젊은 분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환영의 기색 대신 날카로운 경계심이 담겨 있었다. 박태준은 차마 입을 열지 못하고 마른 침만 삼켰다. 윤서진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따뜻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화영그룹 창립 7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배 회장님. 그리고 박 부회장님. 그녀가 박태준을 불렀을 때 그의 어깨가 움찔 떨렸다. 당신이 어떻게? 박태준이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그의 혼란스러운 눈동자가 과거의 아내와 현재의 괴물 사이에서 길을 잃었다. 윤서진은 그런 그를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혹은 하찮은 벌레를 보듯 무심하게 바라보았다. 박 부회장님, 구면이었던가요?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만.
그 차가운 한마디는 박태준의 얼굴을 하얗게 질리게 만들었다. 배화숙의 눈이 가늘어졌다. 엘라라 윤 대표라고 하셨지요. 남편 될 사람을 몰라보다니 재미있는 농담이군요. 배화숙이 비꼬듯 말했다. 그녀는 이 여자가 윤서진임을 확신했지만 동시에 이 상황을 통제해야만 했다. 윤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윤서진이라는 여자는 7년 전 그날 밤 화영가 대문 앞에서 죽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버리셨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홀 전체에 울려 퍼지는 듯했다. 주변의 웅성거림이 커졌다. 배화숙의 얼굴이 굳었다. 지금 무슨 순간 윤서진의 눈앞에 그날의 비가 스쳐 지나갔다. 7년 전 늦은 가을의 차가운 밤이었다. 그녀는 임신 중독의 후유증으로 창백해진 얼굴로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밖에서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배화숙이 서 있었고 그 뒤에는 박태준이 무표정하게 서 있었다. 이 집안에 아들 하나 못 낳는 여자는 필요 없다. 배화숙의 목소리는 빗소리보다 더 차가웠다. 어머니, 제발. 서진 씨 몸이 아직. 박태준이 뭐라고 말하려 했지만 배화숙의 날카로운 시선 한 번에 입을 다물었다. 그는 결국 아내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 그것이 윤서진이 기억하는 마지막 배신이었다. 네가 가진 모든 것, 네가 입은 옷, 네가 마시는 공기까지 전부 화영의 것이다. 그런데 감히 아들도 못 낳는 주제에 이 집안의 핏줄을 더럽히려 해? 당장 짐 싸서 나가거라. 배화숙은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윤서진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남편을 바라보았다. 태준 씨, 제발. 박태준은 끝내 그녀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 순간 윤서진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결국 단출한 트렁크 하나만 든 채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 속으로 쫓겨났다. 화영가의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는 그녀의 절규를 집어삼켰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한참을 울었다. 그 빗속에서 그녀를 일으켜 세운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화영가가 무시했던 그녀가 낳은 딸에 대한 모성애가 아니었다. 그것은 뼛속까지 사무치는 증오와 복수심이었다. 그녀는 죽지 않기로 결심했다. 반드시 돌아와서 자신을 짓밟은 이들에게 모든 것을 되돌려주기로 맹세했다. 다시 현재. 윤서진은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났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을 담고 있지 않았다. 오직 얼음 같은 결의만이 남아 있었다.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회장님? 아들을 낳지 못했다고 이 손으로 직접 저를 내쫓으셨던 그날 밤을요. 그녀가 배화숙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말했다. 호라는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대한민국 최고 재벌가인 화영그룹의 가장 추악한 치부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배화숙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내년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야. 여봐라, 저것들 당장 끌어내지 못해.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다. 엘라라 윤이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감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녀와 함께 온 소녀 강유라가 태블릿을 들어 올렸기 때문이었다. 유라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다. 배화숙 회장님, 7년 전 윤서진 씨를 축출한 직후 박태준 부회장의 혼외자인 박지우 군을 입적시키기 위해 주주총회 의사록을 위조한 기록입니다. 유라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덤덤했지만 그 내용은 폭탄과도 같았다. 또한 당시 윤서진 씨 명의로 되어 있던 차명 주식 약 50만 주를 불법적으로 양도받은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유라가 태블릿 화면을 돌려 배화숙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복잡한 데이터와 자금 흐름도가 떠 있었다. 배화숙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저 어린 것이 대체 어떻게 저런 자료를 새빨간 거짓말이야. 저것들을
당장 박태준이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윤서진은 그런 그들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녀의 존재감은 배화숙을 압도하고도 남았다.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곧 알게 될 겁니다. 윤서진이 차갑게 말했다. 저는 오늘 화영그룹의 70주년을 축하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7년 전 당신들이 저에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을 되찾고 당신들이 쌓아 올리니 오만한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배화숙과 박태준을 지나쳐 파티장 중앙으로 걸어갔다. 사람들은 홍해가 갈라지듯 그녀에게 길을 터주었다. 그녀의 곁에는 천재 소녀 강유라가 그림자처럼 따랐다. 유라는 단순한 조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화영이라는 거대한 성을 무너뜨릴 비밀 병기이자 윤서진이 절망의 늪에서 건져 올린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었다. 윤서진은 샴페인 한 잔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자신을 경악과 공포 혹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수백 명의 사람들을 향해 잔을 높이 들었다. 화영그룹의 영광스러운 과거를 위해, 그리고 곧 다가올 몰락을 위해. 그녀는 잔을 입에 대지 않고 그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배화숙을 바라보았다. 배화숙은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전율을 느꼈다. 7년 전 자신이 내쫓았던 그 연약한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옥에서 돌아온 복수의 화신이었다. 그리고 배화숙은 직감했다. 오늘 밤 이 파티는 화영그룹의 마지막 축제가 될 것임을. 거대한 폭풍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파티장에서의 충격적인 선전포고, 다음 날 서울의 금융중심지인 여의도에 위치한 초고층 빌딩 IFC 타워 최상층은 얼음장 같은 긴장감 대신 고요한 집중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곳은 에오스 캐피탈, 이오스 캐피탈의 아시아 태평양 본부였다.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과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지만 사무실 내부는 극도로 미니멀하면서도 최첨단 기술로 무장되어 있었다. 윤서진, 아니 엘라라 유는 자신의 집무실 중앙에 놓인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대신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어젯밤의 화려한 드레스 대신 그녀는 날카로운 라인의 흰색 파워수트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파티장에서 보였던 차가운 분노와는 달랐다. 그것은 오랫동안 준비해온 작전을 실행에 옮기는 지휘관의 냉철함이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대표님. 그녀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유라였다. 유라는 평소처럼 감정을 읽기 힘든 무표정한 얼굴로 홀로그램처럼 공중에 떠 있는 수십 개의 데이터 창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가 있는 곳은 사무실 한쪽을 차지한 관제실, 워룸이었다. 이곳이 바로 에오스 캐피탈의 심장이자 윤서진의 복수를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숨겨진 곳이었다. 그 무기의 이름은 카이로스였다. 카이로스는 강유라가 10대 시절부터 설계하고 완성한 예측형 인공지능 시스템이었다. 단순한 데이터 분석기를 넘어 전 세계의 금융시장, 뉴스, SNS, 심지어는 비공개된 다크웹의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미래의 특정 사건 발생 확률과 그 파급 효과를 예측해내는 괴물이었다. 유라의 손가락이 허공에서 현란하게 움직였다. 그녀의 움직임에 따라 데이터 스트림이 재편성되고 복잡한 노드들이 연결되었다. 카이로스의 분석에 따르면 화영그룹의 지배 구조는 외견상 견고해 보이지만 17개의 비상장 계열사와 32개의 유령 회사 SPC를 통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 거미줄의 핵심은 배화숙 회장과 박태준 부회장의 개인 비자금을 관리하는 통로입니다. 윤서진은 천천히 유라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시선이 유라가 띄워놓은 거대한 네트워크 맵에 고정되었다. 첫 번째 목표는? 그녀가 짧게 물었다. 그녀는 유라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했다. 7년 전
모든 것을 잃고 미국으로 건너가 밑바닥을 헤매던 그녀가 우연히 발견한 것이 바로 부모에게 버림받고 시설을 전전하던 천재 소녀 유라였다. 서진은 유라의 비범함을 한눈에 알아보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 유라를 보호하고 지원했다. 그리고 유라는 서진을 위해 자신의 천재성을 기꺼이 복수의 칼날로 벼렸다. 화영 물류입니다. 유라가 즉답했다. 화면 중앙에 화영그룹의 수많은 계열사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작은 회사의 로고가 떠올랐다. 화영물류? 윤서진이 의외라는 듯 되물었다. 그룹 전체 매출의 0.5%도 차지하지 않는 곳인데 이유가 뭐지? 유라의 눈이 처음으로 차가운 빛을 발했다. 겉으로는 단순한 운송 하청업체지만 카이로스는 이 회사의 현금 흐름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매 분기 말 정확히 72시간 동안 막대한 자금이 유입되었다가 제3국에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로 빠져나갑니다. 유라가 손가락을 튕기자 자금 흐름도가 마치 혈관처럼 붉은색으로 빛나며 움직였다. 이 돈은 배화숙 회장의 남동생 배상철이 관리하는 불법 정치 자금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현재 화영전자가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차세대 반도체 라인 증설 프로젝트의 핵심 부품 운송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윤서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아주 좋아. 작은 돌멩이 하나로 산사태를 일으킬 수 있겠군. 그녀는 유라를 바라보았다. 계획대로 진행해. 첫 번째 경고는 요란하지 않게 하지만 뼈아프게 보내야 해. 유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자신의 콘솔로 돌아갔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화영그룹 본사 50층에 위치한 부회장실, 박태주는 어젯밤의 숙취와 불쾌감으로 머리가 지끈거렸다. 윤서진, 감히 그 여자가, 그것도 그런 괴물 같은 소녀를 데리고 자신의 앞에 나타났다. 그는 분노에 차서 크리스탈 잔을 벽에 집어 던졌다. 감히 나한테. 그의 분노는 사실 윤서진의 당당함보다는 그녀 앞에서 초라해졌던 자신의 모습과 아버지의 눈초리 때문이었다. 어젯밤 파티가 끝난 후 명목상의 회장이자 그의 아버지인 박진태 회장에게 불려가 호된 질책을 받았다. 박진태 회장은 배화숙의 등살에 밀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었지만 그룹의 상징적인 존재였다. 태준아, 네 어미가 무슨 짓을 했든 네가 네 아내 하나 제대로 건사하지 못해 이 사달을 만든 게야. 노 회장의 실망 어린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박태준은 애써 그 기억을 떨쳐내려 할 때였다. 비서실장이 다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부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박태준은 짜증스럽게 소리쳤다. 또 무슨 일이야, 윤서진. 아니, 그 여자 관련해서 언론이라도 터졌어. 비서실장은 창백해진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그게 아닙니다. 방금 화영물류의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30분 만에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뭐, 화영물류? 박태준은 어리둥절했다. 그에게 화영물류는 수많은 계열사 중 하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깟 작은 회사 주가가 좀 떨어졌다고 이 난리야? 당장 재무팀 시켜서 방어해. 그가 소리쳤지만 비서실장의 다음 말은 그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방어가 불가능합니다. 블루 스콜피온이라는 정체불명의 투자 리서치 기관에서 화영물류의 분식회계 및 자금 횡령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기습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에오스 캐피탈을 포함한 여러 외국계 펀드에서 조직적인 공매도 물량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에오스 캐피탈? 박태준의 눈이 커졌다. 설마 어제 막 나타난 그 여자가 이렇게 빨리. 보고서라니. 당장 그 보고서 가져와. 그는 비서실장이 내민 태블릿을 거의 빼앗다시피 했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자신도 몰랐던 화형물류의 비밀 장부와 자금 흐름이 정확한 숫자와 함께 적나라하게 까발려져 있었다. 박태주는 당황했지만 여전히 오만했다. 이건 조작이야. 윤서진 그년이 감히 당장 법무팀 소집해. 저 블루 스콜피온인지 뭔지 당장 고소해. 그리고 에오스 캐피탈. 그년이 감히 화형의 칼을 겨눠 시장 질서 교란으로 금감원에 신고해. 그는 발악하듯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허둥대는 모습과 달리 같은 시각 배화숙 회장의 집무실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박태준과 달리 보고서를 침착하게 읽어 내려갔다. 그녀의 눈은 보고서의 숫자 하나하나를 꿰뚫을 듯 날카로웠다. 그녀는 박태준보다 훨씬 더 깊숙이 화형물류의 진짜 용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배화숙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블루 스콜피온, 에오스 캐피탈. 그녀가 낮게 읊조렸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그년이다. 윤서진. 그년이 7년 동안 이 순간을 준비해온 게 틀림없어. 그녀는 박태준처럼 소리치지 않았다. 대신 즉시 비서에게 명령했다. 감사팀 전원, 지금 당장 화형 물류로 보내. 그리고 내 동생, 배상철 상무, 당장 내 방으로 들어오라고 해. 그녀의 눈빛은 분노를 넘어선 무언가, 마치 독사를 만난 듯한 차가운 경계심으로 번뜩였다. 그녀는 직감했다. 이것은 전쟁의 시작이며 자신이 7년 전에 내쫓았던 그 연약한 며느리는 자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괴물이 되어 돌아왔다는 것을. 그녀는 아직 그 괴물의 무기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IFC 타워. 유라가 자신의 모니터에 떠오른 화형 물류의 하한가 그래프를 무덤덤하게 바라보았다. 목표 타격 완료. 예상 손실액 1200억 원. 화형전자 반도체 라인 증설 프로젝트 최소 3개월 지연 예상됩니다. 윤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시선은 한강 너머 구름 속에 희미하게 보이는 화형그룹 본사 건물을 향해 있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유라야.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들은 아직 모를 거야. 자신들이 무너뜨린 것이 단순한 여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제국을 삼킬 수 있는 분노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분노에는 너라는 천재가 함께한다는 것을. 첫 번째 일격은 성공이었다. 작지만 정확하게 화형이라는 거대한 갑옷의 가장 약한 틈새를 꿰뚫었다. 화형 물류에 대한 공격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것은 거대한 성벽에 던져진 첫 번째 돌멩이였지만 그 파장은 윤서진과 강유라가 카이로스를 통해 예측한 것보다 훨씬 더 즉각적이고 치명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켰다. 화형그룹 전체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외부의 충격에 의해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화형그룹 본사 최고 임원 회의실의 공기는 살얼음판 같았다. 배화숙 회장은 평소의 냉정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굳게 다문 입술과 미세하게 떨리는 눈가가 그녀의 심기를 드러내고 있었다. 박태준 부회장은 밤새 잠을 설친 듯 붉게 충혈된 눈으로 연신물을 들이켰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박태준이 회의 자료를 테이블 위로 집어던지며 소리쳤다. 고작 물류 회사 하나 때문에 우리가 1년을 공들인 세미크론테크 인수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그의 목소리는 분노보다 당혹감에 가까웠다. 화형전자가 차세대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사활을 걸었던 미국 세미크론테크와의 MA 협상.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하지만 어제 터진 화형 물류의 분식 회계와 비자금 스캔들은 치명타가 되었다. 세미크론 측에서 심각한 지배구조 리스크와 경영 투명성 결여를 이유로 돌연 협상 전면 중단을 통보해온 것이었다. 그들은 화형 물류가 단순한 하청 업체가 아니라 총수 일가의 비자금 통로로 활용되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전략기획본부장인 김영민 이사가 차분하지만
무거운 목소리로 보고했다. 그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블루 스콜피온 보고서의 내용이 너무나도 상세하고 정확해서 배화숙의 차가운 시선이 김영민에게 향했다. 그래서 그게 다 엘라라 윤. 그 계집애가 꾸민 짓이라는 증거는 있나? 그녀는 여전히 윤서진이라는 이름을 입에 담기를 거부했다. 김영민은 고개를 저었다. 에오스 캐피탈이 공매도에 참여한 것은 사실이나 보고서를 작성한 블루 스콜피온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유령처럼 움직입니다. 찾아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배후를 찾아내. 배화숙이 손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그 순간이었다.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떠있던 화영그룹의 주가 그래프가 요동치기 시작했다. 화영물류는 이미 이틀째 하한가를 기록하며 거래 정지 상태였지만 문제는 그룹의 심장인 화영전자였다. 세미크론 테크와의 M&A 결렬 위기설이 증권가 정보지에 돌기 시작하자 기관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엄청난 매도 물량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화영전자의 주가가 개장 1시간 만에 7% 이상 급락했다. 수십 년간 굳건했던 화영의 아성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는 순간이었다. 주가 방어해. 당장 자사주 매입이라도 해. 박태준이 공포에 질려 소리쳤지만 그것은 쏟아지는 폭포수를 손바닥으로 막으려는 것과 같았다. 배화숙은 그제야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돈 문제나 복수심에 불타는 치기 어린 장난이 아니었다. 이것은 화영그룹의 근간을 흔들기 위한 치밀하게 설계된 전쟁이었다. 윤서진. 그녀가 처음으로 그 이름을 나지막이 읊조렸다. 7년 만에 돌아온 그 아이가 대체 어디서 저런 괴물 같은 힘을 손에 넣었단 말인가. 그녀는 더 이상 아들을 낳지 못했던 무력한 며느리를 떠올리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어젯밤 파티장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던 엘라라 윤의 얼음 같은 눈빛만이 가득했다. 회의가 끝나고 배화숙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즉시 국내 최고로 불리는 보안 및 정보업체 대표를 비밀리에 호출했다.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네. 그녀는 수표책을 내밀며 말했다. 엘라라 윤. 그리고 그 옆에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는 강유라는 계집애. 그 두 년의 과거를 샅샅이 뒤져 10년 전, 아니 20년 전 기록까지 전부 다. 그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의 약점을 찾아내야 했다. 7년 전 자신이 윤서진을 쫓아냈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녀의 가장 아픈 곳을 찾아내 짓밟아버릴 생각이었다. 특히 윤서진이 어떻게 엘라라 윤이 되었는지, 그 과정에 어떤 놈들이 엮여 있는지 전부 알아내. 실수는 용납 못해. 같은 시각 IFC 타워의 에오스 캐피탈. 윤서진과 강유라는 화영그룹의 주가 그래프가 파랗게 물들어가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관제실의 공기는 차분했다. 이 모든 것은 카이로스의 시뮬레이션 범위 안에 있었다. 유라가 무덤덤한 목소리로 보고했다. 화영물류를 이용한 1차 타격 성공. 연계 목표였던 세미크론 테크 M&A 협상 중단 유도 성공률 99.2%. 현재 화영그룹 전체 시가총액 48시간 만에 약 3조 5천억 원 증발. 모든 것이 카이로스의 예측 범위 내입니다. 유라의 손이 허공을 갈랐고 새로운 데이터 창이 떠올랐다. 배화숙 회장, 민간 정보 업체를 고용해 대표님과 저의 신상 정보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 경로입니다. 화면에는 배 회장이 접촉한 업체의 이름과 그들의 일반적인 조사 방식, 그리고 유라가 미리 심어둔 수십 개의 디지털 함정들이 표시되었다.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흘려놓은 엘라라 윤의 가짜 페르소나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할 겁니다. 윤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유라의 방어막을 신뢰했다. 잘했어, 유라야.
하지만 배화숙은 저 정도로 무너지지 않아. 그녀는 자신이 궁지에 몰릴수록 더 악랄해지는 여자야. 이제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해. 그녀의 시선이 화영그룹의 복잡한 지배구조도 그중 한 사람의 프로필로 향했다. 전략기획본부장 김영민 이사. 그는 화영그룹 내에서 몇 안 되는 실력파 전문 경영인이었지만 박태준 부회장에게 번번이 공을 빼앗기고 배화숙 회장의 독단적인 경영에 환멸을 느끼고 있는 인물이었다. 카이로스는 그를 내부 협력 가능성 78%로 분류했다. 그에게 미끼를 던질 때가 됐어. 윤서진이 말했다. 유라는 이미 준비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사태 수습 방안을 고민하던 김영민 이사의 개인 보안 이메일로 발신자 불명의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첨부 파일도 본문 내용도 없었다. 오직 한 줄의 문장만이 적혀 있었다. 2017년 서해안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박태준 부회장이 덮어버린 그 보고서 아직도 가지고 계십니까? 김영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 프로젝트는 박태준의 중대한 실책이었으나 배화숙의 힘으로 완벽하게 은폐되었고 모든 책임은 당시 담당 임원이 뒤집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다. 김영민은 마른 침을 삼키며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협박인가 아니면 제안인가. 그는 보낸 사람의 주소를 추적하려 했지만 화면에는 존재하지 않는 발신지라는 메시지만 뜰 뿐이었다. 그는 이것이 어제 오늘 화영을 뒤흔들고 있는 미지의 세력, 어쩌면 엘라라 윤과 관련되어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답장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단 한마디를 입력했다. 당신은 누구지? 윤서진의 사무실. 유라의 모니터에 메시지 수신 알림이 떴다. 걸려들었습니다. 대표님. 윤서진의 입가에 7년 만에 처음으로 승리의 미소와는 다른 복잡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래, 이제 성문을 안에서 열어줄 사람을 얻었어. 화영이라는 견고한 성에 첫 번째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화영그룹에 가해진 첫 번째 충격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박태준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이 모든 사태가 윤서진의 유치한 복수극이라 애써 결론지었다. MA가 무산되고 주가가 폭락한 것은 그저 운이 나빴을 뿐이며 그녀가 우연히 화영의 약한 고리를 건드린 것이라 치부했다. 그는 여전히 7년 전 자신의 발치에 매달려 울던 여자를 기억했다. 그는 엘라라 윤이 아닌 윤서진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했다. 어머니 배화숙 회장의 감시망을 피해 그가 직접 이 사태를 수습하고 싶었다. 그는 비서를 통해 에오스 캐피탈의 엘라라 윤 대표에게 사적인 저녁 식사를 요청했다. 놀랍게도 답은 즉시 돌아왔다. 좋습니다. 윤서진 역시 이 만남을 기다리고 있었다. 약속 장소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남산의 한 프라이빗 레스토랑. 그 중에서도 가장 은밀한 VIP 룸이었다. 박태준은 일부러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해 자신이 이 관계의 주도권을 쥐고 있음을 과시하려 했다. 그는 비싼 와인을 미리 주문하고 7년 전 윤서진이 좋아했던 흰색 장미를 테이블에 올려두는 유치한 짓까지 했다. 정확히 약속 시간 7시 룸의 문이 열렸다. 하지만 들어온 것은 윤서진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어깨선이 날카롭게 재단된 짙은 남색 실크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그 뒤에는 어김없이 강유라가 태블릿을 든 채 따라붙었다. 박태준의 미간이 좁혀졌다. 단둘이 보자고 했을 텐데 저 꼬마는 왜 데려온 거지? 윤서진은 그의 불평을 무시한 채 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시선은 테이블 위의 흰 장미에 잠시 머물렀다가 이내 조롱 섞인 경멸로 바뀌었다. 유라, 넌 밖에서 대기해. 하지만 모든 대화는 녹음하고 실시간으로 법무팀에 전송해. 그녀가 유라에게 명령했다.
유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룸을 나섰다. 박태주는 그들의 노골적인 적대감에 불쾌해졌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다. 윤서진. 아니, 엘라라 윤이라고 불러드려야 하나? 7년 만인데 많이 변했군. 그는 와인을 따르며 말을 이었다. 이런 장난은 이제 그만하지. 화영 물류건 당신 짓인 거 알아. 솔직히 놀랐어. 하지만 이 정도로 화영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야. 윤서진은 그가 따라주는 와인잔에 손도 대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턱을 괜 채 7년 만에 마주 앉은 전 남편을 관찰했다. 그는 여전히 값비싼 슈트와 시계로 자신을 치장했지만 그 속은 텅 비어 있었다. 눈가의 잔주름과 초조하게 떨리는 손끝이 그의 불안감을 여실히 드러냈다. 장난이라고요? 윤서진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에 박태주는 움찔했다. 당신에게는 이게 장난으로 보이나 보지. 하긴 7년 전 나를 빗속으로 내쫓을 때도 당신은 그런 표정이었어. 어머니 뒤에 숨어서 어쩔 수 없다는 듯한 그 비겁한 표정. 박태준의 얼굴이 굳었다. 과거 이야기는 꺼내서 뭐해. 당신도 고생 많았다는 거 알아. 그래서 내가 기회를 주러 온 거야. 그는 품 안에서 수표책을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다. 얼마면 돼? 1천억? 아니, 2천억 원. 그 정도면 당신이 7년간 굴렀던 밑바닥 인생 보상받고도 남아. 이거 받고 당장 에오스 캐피탈인지 뭔지 들고 미국으로 돌아가. 그 순간 윤서진은 웃음을 터뜨렸다. 크고 맑은 웃음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일말의 온기도 없었다. 2천억? 박태준 씨. 당신은 여전히 숫자에 약하군요. 어제 오늘 이틀 만에 당신네 그룹 시가총액이 얼마가 날아갔는지는 알아? 그녀가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녀의 눈빛이 비수처럼 박태준을 꿰뚫었다. 당신은 7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어.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려 들지. 하지만 그 돈, 당신 돈이긴 해? 그 수표, 배화숙 회장님 허락은 받고 가져온 건가? 그녀의 말은 정확히 박태준의 아킬레스건을 찔렀다. 그는 배 회장 몰래 비자금 계좌에서 돈을 빼올 생각이었지만 그조차도 결국 어머니의 돈이었다. 내가 원하는 건 그런 푼돈이 아니야. 윤서진이 차갑게 말했다. 난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원해. 아니, 정확히는 당신이 가졌다고 착각하는 모든 것. 당신의 그 부회장 자리, 당신의 오만함, 그리고 당신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그 위선적인 제국. 난 그걸 내 손으로 직접 무너뜨릴 거야. 박태주는 당혹감과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더 이상 오만한 태도를 유지할 수 없었다. 서진아, 제발, 우리, 그래도 한때는 사랑했잖아. 행복했던 시간도. 그가 마지막으로 감정에 호소하려 했을 때 윤서진의 표정은 완벽한 얼음으로 변했다. 그 더러운 입에 과거를 담지 마. 그녀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가웠다. 당신이 내 손을 놓아버리고 비에 젖어 쓰러진 나를 외면한 채 대문을 닫고 들어간 그 순간 당신은 내게 죽었어. 지금 내 앞에 있는 건 그저 어머니 치맛자락에 매달려 연명하는 한심한 껍데기일 뿐이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오늘 이 만남으로 확신했어. 당신은 내 상대가 못 돼. 너무 쉽고 너무 뻔해. 진정한 싸움은 당신 어머니와 하겠지만 당신은 그 전에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몰락하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그녀는 박태준에게 단 한 번의 시선도 더 주지 않고 룸을 나갔다. 박태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손에 든 수표책만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날 밤 박태준은 만신창이가 되어 평창동의 저택으로 돌아왔다. 윤서진에게 당한 굴욕감의 이성을 잃은 그는 닥치는 대로 물건을 집어 던졌다. 그때
그의 새 아내인 오수진이 6살 난 아들 박지우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왔다. 여보, 오셨어요? 어머님께서 저녁 식사. 박태주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시끄러워. 다 저리 가. 오수진은 전형적인 재벌가의 며느리상이었다. 순종적이고 아름다웠으며 무엇보다 화영가가 그토록 원하던 아들을 낳았다. 하지만 그녀의 지위는 오직 그 아들 하나에 달려 있었다. 그녀는 윤서진의 귀환 소식에 누구보다 불안해하고 있었다. 그 여자 만나고 오신 거죠?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여자가 정말 돌아온 거예요? 우리 지우 자리 빼앗으려고. 그녀의 눈에 공포가 어렸다. 박태주는 자신의 굴욕감을 그녀에게 토해냈다. 넌 그저 아들 낳아준 거 말고 한 게 뭐가 있어? 감히 그 여자랑 비교가 될 것 같아? 조용히 아들 뒤에 숨어 있기나 해. 오수진은 울음을 터뜨리며 아들을 끌어안았다. 그토록 원하던 후계자를 얻었지만 박태준의 집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 그것은 불안과 공포 위에 세워진 또 다른 지옥일 뿐이었다. 한편 같은 시각 배화숙 회장 역시 자신의 서재에서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국내 최고 정보업체가 작성한 엘라라, 윤과 강유라에 대한 조사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배화숙은 보고서를 읽는 내내 인상을 찌푸렸다. 이게 전부라고?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보고서 내용은 완벽했다. 엘라라 윤은 와튼 스쿨을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월스트리트에서 승승장구한 완벽한 이력의 소유자였다. 네, 회장님, 보시다시피 7년 전에 윤서진 씨와는 그 어떤 연결고리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출생 기록부터 학적, 경력까지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게 다른 사람입니다. 조사팀장이 식은땀을 흘리며 보고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수상할 정도입니다. 배화숙의 눈이 보고서의 다른 부분으로 향했다. 강유라, 18세, 고아, 3년 전 엘라라 윤에게 입양. 그 이전의 모든 기록이 존재하지 않음. 전산상으로 완벽하게 삭제된 것으로 보임. 디지털 유령, 디지털 고스트 상태. 배화숙의 손가락이 책상을 세게 내리쳤다. 가짜 신분, 그리고 디지털 유령이라. 그녀는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이 모든 완벽함 뒤에는 자신이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힘, 혹은 천재적인 조력자가 숨어 있다는 것을. 윤서진, 그년이 대체 7년 동안 뭘 한 거지? 그리고 저 강유라는 계집애는 대체 정체가 뭐야? 그녀는 자신이 쫓아낸 며느리가 단순히 돈 많은 투자자가 되어 돌아온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무기, 보이지 않는 칼을 들고 돌아왔다. 배화숙은 70평생 처음으로 정체를 알 수 없는 적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다. 배화숙 회장의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그녀는 70평생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종류의 무력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녀가 고용한 업계 최고라 자부하던 정보업체와 해커팀은 말 그대로 참패했다. 그들은 엘라라 윤이라는 완벽하게 조작된 장벽 앞에서 길을 잃었고 강유라라는 디지털 유령에게 농락당했다. 그래서 자네들이 일주일 동안 알아낸 게 고작이 A사 용지 한 장에 적힌 완벽한 이력뿐이라는 건가? 배화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억눌린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그녀 앞에는 거액의 수표를 받고도 성과를 내지 못한 조사팀장이 고개를 조아리고 있었다. 회장님, 변명이 아닙니다만 이건 저희가 상대해 본 적 없는 종류의 적입니다. 팀장이 식은땀을 흘리며 입을 열었다. 엘라라 윤의 모든 기록은 완벽합니다. 너무 완벽해서 비현실적일 정도입니다. 저희가 그녀의 과거 재무 기록을 추적하려 하자 저희 팀 전체가 허니팟 탐정에 빠졌습니다. 허니팟? 네.
저희는 저희가 스위스 비밀 계좌를 해킹했다고 생각했지만 3일 밤낮으로 추적한 그 계좌는 사실 그 강유라라는 소녀가 만들어 놓은 가짜 서버였습니다. 저희가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저희의 모든 조사 기록과 시스템 접근 로그가 반대 방향으로 유출되었습니다. 그들은 저희를 가지고 놀았습니다. 배화숙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돈으로도 인맥으로도 협박으로도 뚫을 수 없는 벽이었다. 그녀가 평생을 의지해온 방식이 통하지 않았다. 윤서진, 그 버림받았던 며느리는 자신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괴물, 디지털 시대의 망령을 데리고 돌아온 것이었다. 그녀는 조사팀을 물러가게 한 뒤 깊은 고뇌에 잠겼다. 같은 시각 IFC 타워의 에오스 캐피탈 관제실 강유라는 배화숙의 해커들이 자신들의 가짜 서버에서 허우적대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모니터 한쪽에는 침입자 7, 8, 9번 격리 완료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어떠한 희열이나 긴장감도 없었다. 그저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는 기계처럼 덤덤할 뿐이었다. 그들의 접근 시도는 오히려 고마운 일이죠. 유라가 키보드를 두드리며 말했다. 그녀는 해커들의 침입 경로를 역추적하여 화영그룹 내부 보안망의 가장 취약한 지점, 즉 김영민 이사가 슬쩍 열어준 백도어 외에 또 다른 루트를 찾아냈다. 그들 덕분에 카이로스가 화영의 메인프레임에 완전히 뿌리내릴 수 있었습니다. 윤서진은 유라가 일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앞 홀로그램 화면에는 화영그룹의 내부 데이터 수테라바이트가 카이로스 시스템 안에서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있었다. 김영민 이사가 제공한 내부망 지도는 시작에 불과했다. 유라는 그 지도를 바탕으로 화영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있었다. 찾았습니다. 유라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다. 그녀의 손짓에 따라 화면 중앙에 거대한 자금 흐름도가 펼쳐졌다. 그것은 화영 물류 따위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훨씬 더 거대하고 추악한 돈의 강이었다. 수십 개의 차명 계좌와 유령 회사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고 그 중심에는 단 한 사람의 이름이 있었다. 배상철. 배화숙 회장의 남동생이자 화영건설의 고문. 윤서진이 그 이름을 읊조렸다. 화영 물류에서 모은 돈은 그저 떡값에 불과했군. 유라가 데이터를 확대했다. 맞습니다. 본체는 화영건설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해외 플랜트 사업 수주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천문학적인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화면에는 미르 자산운용이라는 정체불명의 투자사가 떠올랐다. 카이로스 분석 결과 이 회사는 배상철이 조세 피난처에 세운 페이퍼 컴퍼니이며 현재까지 확인된 자금만 약 8천억 원에 달합니다. 유라가 담담하게 보고했다. 8천억. 그 숫자에 윤서진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 돈은 단순한 비자금이 아닙니다. 유라가 관련 파일을 열었다. 배화숙 일가의 사치품 구매, 해외 부동산 매입, 심지어 박태준 부회장의 불법 주식 시세 조종 자금으로까지 사용된 정황입니다. 이건 화영그룹에 숨겨진 심장, 그들의 왕국을 지탱하는 피입니다. 윤서진은 완벽하게 정리된 증거들을 바라보았다. 배상철의 지시가 담긴 암호화된 이메일, 자금 세탁 경로가 상세히 기록된 비밀 장부, 박태준이 연루된 주가 조작의 증거까지. 카이로스는 화영의 서버 깊숙한 곳에서 이 모든 것을 찾아냈다. 이것은 화영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핵폭탄이었다. 배화숙은 자신이 사냥꾼이라고 생각하겠지. 윤서진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내 그물 안에 들어와 있었어. 유라야, 준비해. 그녀는 더 이상 시장에 충격을 주는 방식에 머무르지 않기로 했다. 이번에는 법의 심판대, 그리고 여론의 심판대 위에 그들을 세울 차례였다. 첫 번째 경고는 시장에 보냈으니 두 번째 경고는 검찰과 언론에 보내야지. 윤서진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이 모든 자료를 완벽하게 패키징해 그 어떤 변호사도 빠져나갈 구멍을 찾지 못하도록 유라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가락이 다시 허공을 갈랐다. 몇 시간 뒤 대한민국 금융감독원의 내부 고발자 시스템에 익명의 파일 하나가 접수되었다. 파일의 암호는 단 하나, 화영, 미르 자산 8천억. 동시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도 동일한 내용의 자료가 배달되었다. 자료는 추적이 불가능한 다중 프록시 서버를 통해 전송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JBC 탐사보도팀의 한상욱 기자에게 세 번째 이메일이 도착했다. 그는 지난 5년간 집요하게 화영그룹의 비리를 추적해왔으나 번번이 배화숙의 힘에 막혀 좌절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의 모니터에 떠오른 화영그룹 비자금 8천억 원 전말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보고 심장이 멎는 듯했다. 파일을 열어본 한상욱 기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제보가 아니었다. 완벽하게 정리된 증거 그 자체였다. 그는 즉시 편집국장에게 달려갔다. 국장님, 드디어 배화숙을 잡을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그날 오후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금감원과 검찰이 동시에 화영그룹 본사와 화영건설 그리고 배상철 고문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는 속보가 터져나왔다. 그리고 JBC 뉴스는 단독 특종으로 8천억 원 규모의 비자금 스캔들을 대서특필하기 시작했다. 진짜 폭풍이 이제 막 화영그룹을 덮치기 시작한 것이다. 윤서진이 터뜨린 8천억 원대 비자금 스캔들은 대한민국을 강타한 핵폭탄이었다. 화영그룹 본사는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수십 명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쏟아져 들어와 서류 박스를 실어 날랐고 임원들의 사무실은 봉인되었다. 로비의 대형 스크린에서는 JBC 뉴스가 쉴 새 없이 단독 보도를 쏟아내고 있었다. 직원들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웅성거렸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 일해온 철옹성 같던 제국이 하루아침에 부패의 소굴로 낙인 찍혔다. 박태준 부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변호사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막아, 당장 막으라고. 저 빌어먹을 방송국 놈들, 당장 고소해. 이게 다 그년 짓이야. 윤서진. 그의 분노는 이성적인 대처가 아닌 궁지에 몰린 동물의 발악에 가까웠다. 그는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배화숙 회장은 달랐다. 그녀의 집무실 역시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며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그녀는 박태준처럼 소리치지 않았다. 대신 비서실장을 통해 가장 은밀한 명령을 내렸다. 한기택 전무, 지금 당장 내 서재로 오라고 해. 뒷문으로.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한기택 전무. 그는 화영그룹의 재물을 총괄하는 CFO이자 지난 30년간 배화숙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그녀의 모든 더러운 금고를 관리해온 충복이었다. 잠시 후 비밀 통로를 통해 회장실 옆 서재로 들어선 한기택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그는 이번 사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자신이 왜 불려왔는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배화숙은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동정심이나 미안함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명령만이 존재했다. 한 전무, 그녀가 낮게 입을 열었다. 지난 30년간 자네는 내 손발이 되어 헌신했지. 화영이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자네 공이 커. 그 말에 한기택은 오히려 더 큰 공포를 느꼈다. 자네도 알다시피 그룹이 위기야. 이 위기를 넘기지 못하면 우리 모두가 공멸해. 배화숙은 테이블 위에 있던 위스키 잔을 그에게 밀었다. 한기택은 떨리는 손으로 잔을 받았다. 이번 일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해. 배상철, 그 멍청한 놈이 꼬리를 잡혔지만 그놈 하나로는 부족해. 검찰은 내 목을 원하고 있어. 그녀는 한기택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자네가 모든 걸 안고 가야겠네. 한기택의 손에서 위스키 잔이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시키시는 대로.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배화숙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다. 배상철이 조성한 비자금을 자네가 개인적으로 횡령한 거야. 해외 도박비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그것은 사형 선고였다. 30년 충성의 대가는 모든 죄를 뒤집어 쓰는 희생양의 자리였다. 회장님, 제발. 저에게는 처자식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가 애원하려 하자 배화숙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래서 제안하는 거야. 자네 처자식, 자네가 감옥에 있는 동안, 그리고 나와서도 평생 먹고 살게 해주지. 그녀는 수표 한 장을 내밀었다. 액수가 적혀 있지 않은 백지 수표였다. 이것으로도 부족한가? 자네가 입을 다물고 모든 걸 가져가면 자네 가족은 로열 패밀리처럼 살게 될 거야. 하지만 만약 자네가 딴 마음을 품는다면. 그녀의 목소리가 뱀처럼 차가워졌다. 자네 가족이 이 땅에서 어떻게 발붙이고 살 수 있을지 잘 생각해봐. 그것은 제안이 아닌 협박이었다. 한기택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친 주군에게 버림받았다는 절망감과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감 사이에서 갈갈이 찢겼다. 결국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는 핏기 없는 얼굴로 서재를 나섰다. IFC 타워, 윤서진과 강유라는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유라가 배화숙의 집무실에 설치해둔 미세 도청 장치를 통해 그들의 대화가 고스란히 흘러나왔다. 윤서진의 표정은 차가웠다. 예상대로군. 배화숙은 언제나 그랬어. 자신을 위해서는 가장 충성스러운 걔도 망설임 없이 내다버리지. 유라가 모니터를 바라보며 말했다. 카이로스 분석 결과 한기택 전무가 배화숙의 제안을 수락할 확률 95%. 하지만 그는 현재 극도의 심리적 불안 상태이며 배신감으로 인해 외부 개입에 가장 취약한 상태입니다. 윤서진의 입가에 냉소가 어렸다. 그에게도 기회를 줘야지. 진실을 선택할 기회. 그녀는 유라에게 지시했다. 배화숙이 한기택에게 약속한 그 보상이라는 게 얼마나 허울 뿐인지 보여줘. 그리고 그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진짜 칼을 쥐어줘. 유라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한기택 전무의 개인 보안 시스템에 접근했다. 사무실로 돌아온 한기택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검찰에 자수하기 전 마지막으로 자신의 개인 이메일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발신자 불명의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제목은 없었다. 호기심에 파일을 열어본 순간 그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첫 번째 파일은 음성 녹음이었다. 그것은 배화숙 회장과 그녀의 변호사가 나누는 대화였다. 한기택은 어차피 꼬리일 뿐이야. 5년, 아니 7년 정도 썩게 해. 그동안 가족들은 적당히 감시하고 입막음용으로 돈 좀 쥐어주다가 조용해지면 해외로 쫓아버리면 그만이야. 배화숙의 진심이었다. 자신을 완벽하게 버리는 목소리. 한기택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두 번째 파일은 영상이었다. 그동안 자신이 배화숙의 지시로 비자금을 세탁했던 모든 거래의 원본 영상과 기록이었다.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그 돈이 최종적으로 흘러 들어간 곳이 명확하게 찍혀 있다는 점이었다. 박태준 부회장의 해외 카지노 VIP룸.
배화숙 회장 명의의 뉴욕 맨해튼 최고급 펜트하우스 계약서, 심지어 오수진 박태준의 새 아내에게 건네진 수십억 원대의 보석 구매 내역까지. 이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장부와는 차원이 다른 배화숙 일가가 직접 돈을 사용한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다. 한기택은 깨달았다. 이것은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던 주인에 대한 반격의 무기였다. 이 자료의 출처가 어디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윤서진이든 악마든 자신에게 선택지가 주어졌다는 것이 중요했다. 그는 더 이상 30년의 충견이 아니었다. 그는 분노로 타오르는 생존자였다. 바로 그 시각, 배화숙 회장은 전격적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압수수색으로 엉망이 된 로비에 수백 명의 기자가 몰렸다. 그녀는 초췌하지만 결연한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섰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합니다. 이번 사태는 그룹의 일부 임원이 개인적인 욕심으로 저지른 그녀가 한기택 전무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는 꼬리 자르기를 시전하려는 순간이었다. 기자회견장 뒤편의 문이 거칠게 열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부장검사가 수사관들을 대동하고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모든 카메라 플래시가 그에게 터졌다. 배화숙 회장, 부장검사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지금부로 당신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주가 조작 혐의의 주범으로 긴급 체포합니다. 배화숙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무슨 짓이야. 지금 증거도 없이.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부장검사가 손에 든 USB를 들어보였다. 방금 전 한기택 전무가 제보한 회장님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과 박태준 부회장이 비자금을 사용한 증거 영상 원본입니다. 동시에 JBC 뉴스 속보가 기자회견장 대형 스크린을 장식했다. 속보 화영그룹 꼬리 자르기 실패, 한기택 CFO, 진짜 주범은 배화숙, 박태준 모자 폭로. 배화숙의 완벽했던 시나리오는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믿었던 충견에게 물어뜯겼다. 기자회견장은 아비규환이 되었다. 배화숙은 수사관들에게 양팔이 붙들린 채 믿을 수 없다는 듯 절규했다. 아니야, 이건 함정이야. 윤서진, 그녀의 절규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소리에 묻혀버렸다. 윤서진이 예상했던 그대로였다. 배화숙의 오만함이 스스로를 올가맨 것이다. 화영그룹의 철옹성은 내부에서부터 가장 충성스러웠던 자의 손에 의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배화숙 회장이 검찰에 긴급 체포되는 장면은 모든 방송사의 저녁 9시 뉴스를 장식했다. 철의 여제로 불리며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그녀가 수갑을 찬 채 초라하게 호송차에 오르는 모습은 화영그룹 임직원들은 물론 대한민국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다. 화영그룹의 주가는 다음 날 개장과 동시에 30% 폭락하며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었다. IFC 타워 70층. 윤서진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아수라장이 된 여의도 증권가의 모습을 무감각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뒤편 관제실에서 강유라는 평소와 다름없는 덤덤한 목소리로 실시간 데이터를 브리핑하고 있었다. 배화숙 회장 구속 적부심 기각, 서울구치소 수감 확인, 박태준 부회장, 긴급 이사회 소집 시도 중이나 정족수 미달로 무산, 유라의 손가락이 허공을 갈랐다. 한기택 전무의 추가 폭로로 박태준 부회장 역시 출국 금지 조치. 화영그룹은 현재 사실상의 경영 공백 상태입니다. 윤서진은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시선은 승자의 희열이 아닌 더 깊은 심연을 향해 있었다. 배화숙이 무너진 건 시작일 뿐이야. 그녀가 70년간 쌓아 올린 저 괴물의 심장은 아직도 뛰고 있어. 그녀의 시선이 유라의 모니터 한 구석에 떠 있는 작은 로고에 멈췄다.
화영드림재단. 배화숙이 자신의 자비로운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설립한 장학재단이었다. 저 재단. 카이로스 분석 결과는 어때? 윤서진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낮아졌다. 유라의 손가락이 순간 멈칫했다. 그녀의 무표정했던 얼굴에 처음으로 감지하기 힘든 파문이 일었다. 단순한 장학재단이 아닙니다. 유라가 애써 감정을 억누르며 데이터를 띄웠다. 배화숙의 개인 비자금 세탁 통로 중 하나이며 동시에 인재 발굴이라는 명목하에 특허 기술을 탈취하는 창구로도 활용되었습니다. 윤서진은 유라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 인재가 너였지. 유라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과거의 어느 한 지점을 응시하고 있었다. 8년 전 강유라는 10살의 고아 소녀였다. 부모도 이름도 없이 보육시설을 전전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세상을 바꿀 코드가 자라나고 있었다. 그녀는 폐품을 주워 컴퓨터를 조립했고 독학으로 코딩을 깨우쳤다. 그녀의 천재성을 발견한 것은 화영드림 재단이었다. 그들은 유라를 세기의 영재라며 데려갔고 최고급 시설과 자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그곳은 천국이 아닌 감옥이었다. 그들은 유라의 아이디어를 그녀가 막 개발하기 시작한 예측 알고리즘의 초기 모델을 탐냈다. 당시 화영전자는 국방부의 차세대 AI 방어 시스템 프로젝트를 수주하려 했고 유라의 기술이 필요했다. 그들은 저를 실험실의 쥐처럼 다뤘어요. 유라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가늘게 떨렸다. 매일같이 저의 알고리즘을 내놓으라고 강요했고 거부하자 저를 정서 불안과 반사회적 인격 장애로 몰아붙였습니다. 프로젝트는 결국 유라의 비협조와 기술적 난관으로 실패했다. 화영은 실패의 책임을 10살 소녀에게 돌렸다. 그들은 유라의 모든 연구 자료를 빼앗고 그녀를 쓸모없는 불량품이라며 정신병동이 딸린 최악의 보호시설로 보내버렸다. 그곳에서 유라는 입을 닫았다. 세상과 그리고 자기 자신과 단절했다. 그렇게 4년이 흘렀다. 모든 것을 잃고 미국에서 엘라라 윤으로 다시 태어나던 윤서진은 복수를 위한 가장 날카로운 칼을 찾고 있었다. 그녀는 월스트리트의 모든 시스템을 비웃는 듯한 미지의 코드 조각을 발견했다. 그 코드의 흔적을 집요하게 추적한 끝에 그녀는 한국의 어두컴컴한 보호시설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웅크리고 있는 14살의 소녀 강유라를 찾아냈다. 서진은 유라에게 동정이나 위로를 건네지 않았다. 그녀는 낡은 노트북 한 대를 소녀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네 코드를 봤어. 그들은 내 것을 훔쳤고 널 망가뜨렸지. 화영이라는 이름으로 서진의 눈은 유라의 눈과 같은 분노를 담고 있었다. 난 그들에게 복수할 거야. 넌 세상을 바꿀 힘이 있어. 나에게 그 힘을 빌려줘. 그럼 난 널 세상에서 가장 강하게 만들어주지. 그날 강유라는 4년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어떡해요? 윤서진은 미소 지었다. 그들이 훔쳐간 내 코드, 카이로스. 그걸 완성시켜. 우리가 그들의 제국을 무너뜨릴 무기로. 유라와 서진은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화영이라는 거대한 폭력에 의해 모든 것을 빼앗기고 버려졌다는 공통점을 가진 영혼의 연합이었다. 다시 현재, 유라는 감정을 추스르고 다시 차가운 천재의 얼굴로 돌아왔다. 화영드림 재단 서버, 이미 장악했습니다. 배화숙이 저 외에도 수많은 학생들의 특허를 어떻게 탈취했는지 그 증거 자료 전부 확보했습니다. 윤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증거는 우리가 가질 마지막 히든 카드야. 지금은 아니야. 한편 리더를 잃은 화영그룹 본사는 그야말로 침몰 직전의 난파선이었다. 박태준은 사태를 수습하기는커녕 변호사들 뒤에 숨어 검찰 소환에 불응하며 시간을 끌고 있었다. 임원들은 둘로 나뉘었다.
어떻게든 박태준에게 줄을 서서 살아남으려는 아첨꾼들과 이대로 가다가는 그룹 전체가 공멸할 것이라며 절망하는 실무진들이었다. 그날 밤 전략기획본부장 김영민 이사의 사무실에 몇몇 임원들이 비밀리에 모였다. 그들은 배화숙의 독단과 박태준의 무능함에 환멸을 느끼던 이들이었다. 화영전자 RD센터의 최연소 임원, 그리고 그룹 법무팀의 양심으로 불리던 고문 변호사였다. 김 이사, 이대로는 다 죽습니다. RD센터장이 입을 열었다. 박태준 부회장은 답이 없어. 그가 경영권을 잡는 순간 화영은 3년 안에 해체될 거요. 법무팀 고문 변호사가 무겁게 말했다. 김영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방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그는 며칠 전 발신자 불명에게서 받은 이메일을 떠올렸다. 배화숙 회장을 무너뜨린 그 세력, 에오스 캐피탈, 그리고 엘라라 윤, 김영민이 말했다. 적의 적은 동지라고 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정말 7년 전의 윤서진 씨라면 그녀는 화영을 파괴하려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화영을 되찾으려는 걸지도. 그것은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유일한 희망이기도 했다. 우리가 내부에서 힘을 모아야 합니다. 김영민의 눈이 빛났다. 배화숙 회장의 구속으로 이사회에는 공백이 생겼습니다. 박태준은 아직 의결권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흩어져 있는 기관 투자자들과 소액 주주들을 규합한다면 그들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화영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이름의 비밀연합을 결성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건 도박을 시작하기로 했다. 김영민은 자신의 보안 단말기를 통해 7년 전 박태준의 실책을 덮어주었던 바로 그 발신자 불명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는 문을 열 준비가 되었다. 성을 무너뜨릴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주인이 될 것인가. IFC 타워. 유라의 모니터에 메시지가 도착했다. 김영민 이사 외 사명의 핵심 임원, 내부 연합 결성, 비상대책위원회 조직, 우리에게 협력을 제안해 왔습니다. 윤서진은 그 메시지를 바라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버려진 자들은 우리뿐만이 아니었군. 그들에게 답장해 성문은 내가 아닌 당신들이 직접 열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폭풍을 몰고 갈 테니. 김영민 이사에게 보낸 윤서진의 답장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명확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우리는 폭풍을 몰고 갈 테니 성문은 당신들이 직접 열어야 한다. 김영민과 화영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임원들은 그 의미를 즉각 깨달았다. 엘라라 윤은 그들에게 무임승차를 허용할 생각이 없었다. 그들 스스로가 내부에서 박태준 체제의 반기를 들고 자신들의 자리를 걸고 싸워야 한다는 최후통첩이었다. 화영그룹은 배화숙의 구속 이후 완벽한 혼돈 상태였다. 박태준 부회장은 어떻게든 그룹을 장악하려 했지만 그는 어머니의 카리스마도 실무 능력도 갖추지 못했다. 그는 공포에 질려 비자금 수사에 연루될까 두려워하는 임원들에게 고함을 치거나 임의 등을 돌린 정관계 인사들에게 무의미한 전화를 거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시장은 리더십 부재 상태인 화영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 윤서진이 약속한 폭풍이 몰아쳤다. 그것은 검찰의 추가 압수수색이나 또 다른 스캔들 폭로가 아니었다. 훨씬 더 합법적이고 훨씬 더 근본적인 공격이었다. 대한민국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날때 에오스 캐피탈, 이오스 캐피탈의 이름으로 단 하나의 공시가 등록되었다. 주식 등이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시장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지난 몇 주간 화영그룹의 주가가 폭락하는 와중에도
누군가는 그 물량을 꾸준히 그리고 조용히 매집하고 있었다. 공시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에오스 캐피탈은 화영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화영전자의 지분 12.5%를 확보했다. 배화숙 일가 배화숙, 박태준, 그리고 그들의 차명 지분에 이어 단숨에 2대 주주로 등극한 것이었다. 이건 경영권 분쟁 선포야.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방송에서 소리쳤다. 그동안 엘라라 윤의 행보를 단순한 복수극이나 먹튀 자본의 행태로 폄하하던 이들은 아연실색했다. 그녀는 화영을 무너뜨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아예 통째로 집어삼키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폭락하던 화영의 주가는 이번엔 상한가로 치솟았다. 경영권 분쟁이라는 불길에 수많은 투기 자본이 몰려들었다. 하지만 진짜 폭탄은 그 다음이었다. 지분 공시와 동시에 에오스 캐피탈은 언론을 통해 공식적으로 임시주주 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안건은 단 하나였다. 현 이사진 전원 해임 및 신규 독립이사 선임의 건. 그 해임 대상 목록의 가장 첫 줄에는 당연히 대표이사 박태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서울구치소 접견실. 배화숙 회장은 변호사에게 보고를 받으며 수화기를 든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년이 감히 내 성을 통째로 삼키려고 들어. 내가 70년을 바쳐 이룬 화영을. 그녀는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비자금 스캔들은 꼬리 자르기로 막을 수 있었지만 이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그녀는 자신이 7년 전 내쫓았던 며느리가 자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자본력과 치밀한 전략을 갖춘 괴물이 되어 돌아왔음을 그제야 뼈저리게 인정해야 했다. 당장 막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녀가 쇠창살 너머로 변호사에게 악을 썼다. 기관들, 연기금, 외국계 펀드들. 당장 연락해. 내가 나가면 몇 배로 갚아주겠다고 해. 돈으로 사들여. 그녀는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그녀가 수십 년간 뿌려놓은 독의 뿌리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녀의 변호인단은 즉시 움직였다. 화영의 지분을 나눠 가진 주요 기관 투자자들에게 은밀한 접촉이 시작되었다. 박태준 체제를 지지해주면 차기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 사업의 모든 이권을 보장하겠다. 배화숙의 이름으로 달콤한 독이 퍼져나갔다. 동시에 배화숙이 장악하고 있던 보수 언론들을 중심으로 엘라라 윤에 대한 악의적인 흑색 선전이 시작되었다. 정체불명의 외국계 자본, 국부 유출 논란, 에오스 캐피탈, 과거 행적 의심, 기업 사냥꾼, 월처 캐피털의 실체. 그들은 윤서진을 탐욕스러운 외세로, 박태준을 그에 맞서 싸우는 피해자로 둔갑시키려 했다. 부족해. 전혀는 보통 년이 아니야. 저 정도로 안 꺾여. 배화숙은 접견실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녀는 결국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녀는 변호사에게 쪽지 하나를 건넸다. 거기에는 이름 대신 암호명 하나가 적혀 있었다. 화영그룹 내부에 존재했지만 그 누구도 실체를 몰랐던 그림자, 배상철의 더러운 일을 처리해주던 사조직의 책임자였다. 그림자를 움직여 7년 전처럼 겁을 줘. 아니, 이번에는 확실하게. 하지만 배화숙은 몰랐다. 그녀가 상대하는 것은 더 이상 비에 젖어 울던 연약한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IFC 타워의 관제실, 강유라의 모니터에는 배화숙 측 변호인단과 기관 투자자들의 모든 통화 내역, 주고받은 이메일이 실시간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카이로스는 화영의 통신망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용하는 로펌의 보안 시스템까지 장악하고 있었다. 배화숙 측 K연기금 펀드 매니저에게 100억 원 규모의 양도성 예금 증서, CD를 제안했습니다. 유라가 무덤덤하게 보고했다. 해당 녹취 파일, 김영민 이사 측과 JBC 한상욱 기자에게 전송 완료. 윤서진은 차갑게 미소 지었다.
부패는 스스로를 증명하는 법이지. 잠시 후 김영민 이사가 이끄는 비상대책위원회는 기관 투자자들을 상대로 긴급 설명회를 열었다. 그 자리에서 김영민은 배화숙 측의 뇌물 제한 녹취를 폭로했다. 여러분, 배화숙 회장은 감옥에서도 화형을 사유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지지하려는 구시대의 방식입니까? 기관 투자자들은 경악했고 여론은 다시 한번 뒤집혔다. 그림자들의 움직임 역시 유라의 손바닥 아니었다. 배화숙의 사주를 받은 정체불명의 차량 여러 대가 윤서진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IFC 타워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다. 그들이 윤서진의 방탄 차량을 미행하기 시작한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았을 때였다. 그들의 차량 앞뒤로 검은색 SUV 6대가 순식간에 나타나 길을 막아섰다. 차에서 내린 이들은 단순한 경호원이 아니었다. 전직 특수부대 UDT 출신으로 구성된 에오스 캐피탈의 전문 보안팀이었다. 차에서 내려 살아서 돌아가고 싶으면 보안팀장의 낮은 목소리에 그림자들은 얼어붙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냥꾼이 아니라 사냥감이었음을 깨달았다. 유라가 미리 심어둔 GPS, 추적 장치와 도시 CCTV 해킹으로 그들의 모든 움직임은 이미 예측되고 있었다. 미행자들은 저항 한 번 못하고 제압당했다. 동시에 유라가 익명으로 경찰에 신고한 불법 무기 소지 및 특수 협박 집단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배화숙의 마지막 발악은 그렇게 허무하게 무력화되었다. 구치소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배화숙은 결국 실신하고 말았다. 박태준은 완전히 고립되었다. 어머니의 지원도 내부 임원들의 지지도 모두 사라졌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 틀어박혀 술만 마실 뿐이었다. 법원은 에오스 캐피탈의 요구를 받아들여 임시 주주 총회 소집을 허가했다. 날짜는 2주 후로 정해졌다. 윤서진은 유라와 함께 관제실에서 주주 총회 전략을 점검하고 있었다. 김영민 이사가 이끄는 비대위는 내부 직원들과 소액 주주들의 의결권 위임 프록사이 보팅을 놀라운 속도로 모으고 있었다. 배화숙에게 등을 돌린 기관들 역시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명분하에 에오스 캐피탈의 손을 들어줄 준비를 마쳤다. 모든 판이 짜였다. 유라야, 윤서진이 창밖의 화영 본사 건물을 바라보며 말했다. 7년 전 자신이 비에 젖어 쫓겨났던 바로 그 성이었다. 7년 전 그날 밤 난 모든 걸 잃었어. 가족, 이름, 그리고 내 아이. 그녀의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단단해졌다. 이제 되찾으러 갈 시간이야.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심판의 날이 밝았다. 화영그룹 본사 1층 대강당은 임시 주주 총회에 참석하려는 주주들과 전 세계에서 몰려든 취재진, 그리고 날카로운 눈빛의 변호사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공기 중에는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당의 모든 좌석은 8천억 원 비자금 스캔들과 경영권 분쟁이라는 피비린내. 나는 드라마의 마지막 장을 목격하기 위해 모인 이들로 가득 찼다. 단상의 중앙 의장 팻말 앞에는 박태준 부회장이 앉아 있었다. 그는 구속된 어머니를 대신해 의장직을 맡았지만 그의 얼굴은 병색이 완연했다. 헬쑥해진 뺨, 초점 없는 눈동자, 그리고 연신 마른 입술을 축이는 모습은 70년 제국의 후계자가 아닌 단두대 앞에 선 죄인의 그것이었다. 그의 곁을 지키는 변호사들조차 폐색이 짙은 표정이었다. 정확히 오전 10시 대강당의 육중한 뒷문이 열렸다.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다. 윤서진, 엘라라 윤 대표가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나 파워 수트가 아닌 전투복처럼 단정하지만 날카로운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김영민 이사를 비롯한 화영 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임원들이 호위하듯 따랐다. 그녀는 그 어떤 동요도 없이
자신에게 쏟아지는 수백 개의 시선과 카메라 세례를 정면으로 받으며 주주석 가장 앞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침착함은 박태준의 불안함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장례를 압도했다. 박태준은 그녀의 등장을 애써 외면하며 떨리는 손으로 의사봉을 집어들었다. 지금부터 화영그룹 임시 주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타고 울렸지만 힘이 없었다. 그는 변호사가 작성해준 원고를 읽기 시작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최근 그룹이 겪고 있는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하지만 이는 일부 임원의 일탈과 외부 투기 자본의 악의적인 흔들기. 그는 준비된 변명을 늘어놓았다. 한기택 전무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에오스 캐피탈을 기업 사냥꾼으로 매도했다. 하지만 주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았다. 거짓말하지 마. 객석 뒤편에서 한 소액 주주가 벌떡 일어섰다. 8천억 원은 어디 갔습니까? 배화숙 회장은 감옥에 있는데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의장석에 앉아 있는 거요? 그 외침을 시작으로 사방에서 고성이 터져 나왔다. 박태준은 사퇴하라. 비자금 내역 공개해. 박태준은 당황하여 의사봉을 내리쳤다. 조용히 하십시오. 이건 음모입니다. 그의 발악은 오히려 불길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었다. 바로 그때 윤서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움직임 하나에 모든 소란이 다시 한번 멎었다. 그녀는 보조 마이크 앞에 섰다. 박태준 의장. 그녀의 차갑고 맑은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본 임시 주주 총회는 본인 엘라라 윤이 2대 주주로서 소집을 요구한 것입니다. 의장의 변명은 충분히 들었으니 이제 안건 상정의 이유를 발의자로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녀는 박태준에게 그 어떤 반론의 기회도 주지 않았다. 그녀는 주주들을 향해 돌아섰다. 저는 오늘 에오스 캐피탈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누구보다 화영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의 시선이 경멸과 분노를 담아 단상에 박태준에게 향했다. 박태준 부회장, 당신은 나를 외부 투기 자본이라 불렀지요. 그녀가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당신은 내가 누군지 정말 모릅니까? 박태준의 눈동자가 공포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아니, 당신은 알지. 그 누구보다 잘 알지. 안 그렇습니까, 태준 씨? 그 사적인 호칭의 장내는 얼어붙었다. 기자들의 손가락이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내 이름은 윤서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7년 전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당신과 당신의 어머니 배화숙 회장에 의해 폭우 속으로 내쫓겼던 당신의 아내 윤서진입니다. 강당은 그야말로 폭발했다. 믿을 수 없다는 탄식과 경악, 그리고 기자들의 흥분된 목소리가 뒤섞였다. 박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헛소리, 저 여자가 미쳤나. 당장 마이크 꺼, 경호원, 저 여자 끌어내. 그가 이성을 잃고 고함을 쳤다. 경호원들이 단상으로 움직이려는 순간 그들이 들고 있던 무전기에서 일제히 찢어지는 소음이 터져나왔다. 강당의 모든 스피커가 먹통이 되었다. IFC 타워 관제실. 강유라의 손가락이 마지막 엔터키를 눌렀다. KIOS, EXECUT, 저그멘트. 그녀의 모니터에는 화영그룹 본사 전체 네트워크 장악 완료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다. 그녀는 안전한 기지에서 거대한 제국을 향한 마지막 일격을 가하고 있었다. 박태준이 당황하여 단상 뒤에 거대한 메인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그는 스크린을 끄라고 소리쳤지만 스크린은 꺼지지 않았다. 대신 검은 화면이 일순간 빛나더니 낯선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JBC나 검찰이 확보하지 못한
오직 유라만이 가진 원본 데이터였다. 첫 번째는 음성 파일이었다. 한기택은 어차피 꼴이일 뿐이야. 7년 정도 썩게 해. 배화숙이 변호사와 나누던 한기택을 버리라는 지시가 담긴 서늘한 목소리였다. 주주석에 앉아있던 한기택의 변호사가 경악하며 고개를 숙였다. 두 번째는 영상이었다. 박태준 부회장이 마카오의 한 VIP 카지노에서 칩을 산처럼 쌓아놓고 도박을 하는 모습이었다. 날짜는 화영전자의 주가가 폭락하던 바로 그날 밤이었다. 그의 옆에는 비자금 관리인 배상철이 동행하고 있었다. 저건 조작이야. 박태준이 절규했다. 하지만 조작이 아니었다. 세 번째 음성 파일이 흘러나왔다. 그림자를 움직여 7년 전처럼 겁을 줘. 아니, 이번에는 확실하게 엘라라 윤을 제거하라고 지시하는 배화숙의 목소리였다. 살인 교사 혐의. 강당은 공포에 휩싸였다. 그리고 마지막 모든 것을 끝내는 영상이 재생되었다. 7년 전 폭우가 쏟아지던 평창동 저택의 정문 CCTV 영상이었다. 한 여자가 윤서진 비에 흠뻑 젖은 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육중한 철문이 닫히고 저택 2층 창문에서 한 남자 박태준과 그 모습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다가 이내 커튼을 치고 돌아서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인간성의 바닥을 드러내는 그 영상에 강당은 잠시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이내 그 침묵은 거대한 분노의 함성으로 바뀌었다. 악마다, 살인자, 당장 끌어내. 주주들은 의자를 집어던지며 단상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박태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의 가장 치욕적인 과거가 만천하에 공개되자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넋을 잃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때 김영민 이사가 보조 마이크를 잡고 외쳤다. 주주 여러분, 이제 심판의 시간입니다. 화영그룹 이사 박태준 외 이사진 전원의 해임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수라장 속에서 전자투표가 시작되었다. 결과는 즉각적이었다. 찬성 92.8%, 압도적인 가결이었다. 이어서 에오스 캐피탈과 비상대책위원회가 추천하는 신규 이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시 한번 투표가 진행되었고 역시 89.5%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김영민 이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선언을 했다. 신규 이사회 결의에 따라 화영그룹의 새로운 이사회 의장 겸 대표이사 회장으로 윤서진 대표를 선임하였음을 공표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윤서진은 무너져 내린 박태준을 한번 차갑게 내려다본 뒤 자신을 향해 터지는 수천 개의 카메라 플래시를 향해 돌아섰다. 7년 전 비에 젖어 쫓겨났던 그 성의 문이 열렸다. 그녀는 파괴자가 아니라 새로운 주인으로 돌아왔다. 7년의 복수는 그렇게 완성되었다. 주주총회장은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간 듯했다. 박태준은 무너진 단상 아래에서 넋을 잃은 채 앉아 있었다. 그의 곁에는 더 이상 그를 비호하는 변호사도 어머니의 그림자도 없었다. 그는 70년 제국의 후계자가 아닌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명의 패배자일 뿐이었다. 강당 뒤편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조용히 다가와 그의 양팔을 붙잡았다. 박태준은 저항하지 않았다. 아니, 저항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주주총회에서 실시간으로 공개된 살인 교사 미수 및 불법 비자금 사용 증거는 그가 빠져나갈 모든 법적 구멍을 완벽하게 틀어막았다. 그는 어머니가 수감된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며 비로소 자신이 7년 전 그 비 오는 밤에 무엇을 버렸는지 깨달았지만 때는 너무 늦었다. 윤서진은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를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녀는 더 이상 엘라라 윤이라는 복수의 화신도
윤서진이라는 비운의 피해자도 아니었다. 그녀는 화영그룹의 새로운 의장, 윤서진 회장이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짧지만 단호한 첫마디를 던졌다. 오늘부로 화영그룹의 부패한 피는 모두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당 전체를 압도했다. 저는 복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70년 역사에 이 거대한 기업이 한 가족의 탐욕으로 인해 무너지는 것을 막고 진정한 주주들과 임직원들에게 회사를 되돌려주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지금부터 화영은 완전히 새로 태어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화영그룹 본사 50층의 회장실. 배화숙의 화려하고 위압적이던 집기들은 모두 치워져 있었다. 윤서진은 텅 빈 사무실 중앙에 서서 7년 전 자신이 감히 올려다보지도 못했던 그 공간을 차분하게 둘러보았다. 그때 강유라가 자신의 태블릿을 들고 조용히 들어왔다. 회장님, 유라가 처음으로 그녀를 새로운 직함으로 불렀다. 그룹 메인프레임 및 모든 보안 시스템, 카이로스와의 연동 완료했습니다. 배화숙 전 회장이 심어둔 모든 백도어와 감시 프로그램은 제거되었습니다. 이제 이 성은 완벽하게 깨끗해졌습니다. 유라의 표정은 여전히 무덤덤했지만 그 눈빛에는 희미한 만족감이 서려 있었다. 윤서진은 유라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고생했어, 유라야. 네가 없었다면 이 성은 정복할 수 없었을 거야.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정복은 끝났어. 이제부터는 통치해야지. 그리고 바꿔야 해. 그녀의 첫 번째 지시는 김영민 이사를 신임 부회장 겸 그룹 총괄 CEO로 임명하는 것이었다. 배화숙의 독단적인 경영에 맞서 내부에서 용기를 내었던 비상대책위원회 임원들은 모두 그룹의 핵심 요직에 배치되었다. 혈연과 아첨이 아닌 오직 실력과 양심만이 인사의 기준이 되었다. 화영그룹의 수십 년 묵은 가족 경영이라는 종양을 도려내는 대수술이 시작되었다. 몇 주 후 대한민국을 뒤흔든 화영게이트의 재판 결과가 나왔다. 배화숙 전 회장은 8천억 원대 횡령 및 배임, 주가 조작, 그리고 살인 교사 혐의까지 더해져 1심에서 징역 3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70평생을 철의 여제로 군림했던 그녀는 남은 여생을 차가운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다. 박태준 부회장 역시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내내 넋이 나간 표정으로 앉아있던 그는 판결이 선고되는 순간 7년 전 윤서진이 그랬던 것처럼 법정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그의 새아내 오수진은 재판이 끝나자마자 아들 지우를 데리고 모든 재산을 챙겨 조용히 해외로 떠났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아들은 결국 그녀에게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못했다. 화영그룹은 윤서진 회장의 지휘 아래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에오스 캐피탈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자본을 이용해 무산되었던 세미크론 테크 인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다. 또한 카이로스 시스템을 그룹 경영 전반에 도입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했다. 시장은 그녀의 혁신적인 리더십에 환호했고 화영의 주가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던 어느 날 오후 윤서진은 자신의 집무실로 강유라를 불렀다. 유라야, 아직 우리가 끝내지 못한 일이 하나 남아 있어. 그녀가 모니터에 화영드림 재단의 로고를 띄웠다. 유라의 어깨가 순간 경직되었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배화숙이 빼돌린 비자금 중 검찰이 환수하지 못한 마지막 은닉 재산이 이 재단에 묶여 있어. 윤서진이 차분하게 말했다. 그리고 네가 8년 전 빼앗겼던 너의 코드, 너의 천재성이 이곳에서 유린당했지.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라의 앞에 섰다. 나는 오늘부로 화영드림 재단의 해산을 명령했어.
그들의 모든 자산은 몰수될 거야. 윤서진은 태블릿을 유라에게 건넸다. 화면에는 KIROS 재단, The KIROS Foundation 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자산으로 우리는 새로운 재단을 만들 거야. 너의 이름으로. 유라의 눈이 평생 처음으로 크게 흔들렸다. 이 재단은 더 이상 아이들의 꿈을 착취하지 않아. 제2, 제3의 강유라를 찾아내고 그들을 지키고 그들의 천재성이 세상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지원할 거야. 그 재단의 이사장은 바로 너야, 강유라. 유라는 고개를 숙였다. 태블릿 화면 위로 뜨거운 눈물방울이 떨어졌다. 8년 전 세상에서 버림받고 자신의 목소리를 잃었던 소녀는 자신을 구원해준 여인과 함께 거대한 제국을 바꾸고 자신의 이름으로 된 미래를 선물 받았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아니, 회장님. 아니, 윤서진이 유라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서진 언니라고 불러. 우린 이제 가족이잖아. 6개월 후, 화영그룹 본사 50층의 회장실은 따뜻한 원목 가구와 살아있는 녹색 식물들로 채워져 있었다. 배화숙의 냉기가 사라진 그곳에는 활기와 온기가 감돌았다. 윤서진 회장은 창가에 서서 눈부시게 빛나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언니. 유라가 훌쩍 자란 키로 그녀의 곁에 섰다. 그녀는 더 이상 감정이 없는 인형이 아니었다. KAIOS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그녀는 자신과 같은 천재 소녀들을 만나며 웃음과 감정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무슨 생각해? 유라가 물었다. 윤서진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7년 전 이 도시에서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났던 나를 생각했어. 그녀가 유라의 손을 잡았다. 그때는 이 도시가, 이 건물이 나를 삼켜버릴 것 같은 괴물처럼 보였지. 그녀는 유라와 함께 유리창에 비친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젠 아니야. 우리가 괴물을 삼켰고 그 심장을 새로 바꿨으니까. 아들을 낳지 못해 버림받았던 여자, 그리고 그녀의 천재성을 착취당했던 소녀.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버림받았던 두 사람은 가장 강하고 견고했던 제국의 주인이 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의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부당한 세상에 맞서 싸워 이긴 두 여자가 그들 자신의 힘으로 써 내려간 새로운 시대의 장엄한 시작이었다.